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에 대해서 친일 세력과의 합작이라고 단정지은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께서는 당선 이후 정당을 대표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현충원에서 예를 갖췄습니다. 이것은 2015년 문재인 대표의 당선 이후로 내려오는 민주당의 문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를 찾아뵙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도 앞으로 우리 당이 존중해 갈 것이라는 의사를 천명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변화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일 논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자체를 폄훼하는 시도는 국민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매우 얄팍한 술수입니다. 이미 이재명 지사는 2017년에 출마할 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묘소는 참배할 수 없다며 분열의 정치를 본인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사한 논란을 의식한 것인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지 않기 위해 아예 모든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지 않는 그런 황당한 판단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분열의 길을 미래로 삼을 것인지 갈수록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토론 배틀의 결승전이 있는 날입니다. 이미 4명의 대변인단이 확정되었고 그 안에서 대변인 2분과 상근부대변인 2분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 경쟁 선발이 정치권의 문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마지막까지 열렬한 관심과 그리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 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치를 묵살하고 지금처럼 의회 독주, 입법 독주를 계속해 나간다면 민심의 성난 부메랑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직무를 시작하면서 그 첫 일성으로 이 자리에서 정치투쟁보다도 국민 행복을 위한 민생투쟁을 우선으로 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거대 여당의 비상식과 폭거에도 불구하고 강경투쟁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약자와의 동행, 호남과의 동행,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 운영 등에서 민생을 먼저 챙겨왔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변함없이 의회 독점, 입법 폭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물불 가리지 않고 악법을 처리해왔던 습성을 지금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의 확립된 전통과 관리를 존중하며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원구성 협상을 계속 벌여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볼모로 잡는 협상, 그렇게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늘 그래왔듯이 싸울 땐 확실하게 싸우겠지만 협력할 땐 통 크게 대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여나가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추경 논의를 위한 우리 당 몫의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등 2차 추경 심사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것처럼 정치 투쟁을 하는 중에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만큼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국회 운영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민주당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원장 재배정 문제를 놓고 야당에게 터무니없는 책임 뒤집어 씌우기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은 탐욕을 버리고 상식과 순리에 따라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9번째 추경을 위한 7월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임기 내내 방만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추경 편성해왔던 문재인 정권, 추경 중독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묻지마 추경을 편성해왔습니다. 지난 3월 달에 편성했던 1차 추경 15조의 절반밖에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차 추경을 제출하면서 누구에게 준다는 것인지, 얼마를 준다는 것인지,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추계 자료조차도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으나
매우 부실하거나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이 답변입니다. 우선 총액부터 편성해 놓고 그 틀 안에 끼워 맞춘 엉터리 추경안을 들고 왔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빨리 처리해 달라는 것이고 이것은 생떼 수준입니다. 33조짜리 로또에 당첨되어서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뿌리지는 않습니다. 80%라는 기준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그 근거도 없습니다. 코로나 피해 규모 산정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소비, 철도 버스 교통비를 위한 쿠폰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그 제공 방법은 선착순에 따라서 먼저 신청해서 챙겨가는 사람이 장땡이라는 겁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아예 1차 지원 때보다 대성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눈앞인데 추가 세수 31조를 빚 갚는 데 쓰기는커녕 그냥 책임 면평으로 눈가림식 2조 국채 상환 쇼만 벌여놓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마당에 여행 쿠폰을 남발하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코로나로 인해 정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손실, 그것을 보다 확실하게 보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삶이 팍팍해진 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드려서 희망을 북돋아 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역시 우리 국민의힘이 잘합니다. 나라 경제보다 선거를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권의 세금 먹는 추경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꼼꼼히 살피고 깐깐히 따져서 정권용 추경이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민생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네, 방금 김기현 원내대표께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서 그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주말 이렇게 지금 코로나 재확산의 큰 우려 속에 서울 시내 한 가운데에서 민주노총의 대규모 기습 시위가 벌어져서 온 국민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탄생과 동시에 그 동업자를 넘어서 이제는 거의 상전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민주노총이 여의도 노동자 대회에 대해서 가로막힐 위기에 놓이자 종로 한복판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인데요.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이 한마디를 기억하실 겁니다. 청와대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8.15 집회 주동자들을 일컬어 살인자라고 명명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집회 현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강력한 연행, 거의 작전을 불방케 한 그 장면들을 기억하실 거고요. 이번 민주노총의 이런 기습투쟁과 관련해서 물론 어제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서울시, 서울 경찰과 서울시 그리고 정부가 대단한 우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특수본까지 구성해서 철저한 체증과 진상 규명을 하겠다라고 요란스럽게 보도 자료를 뿌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끝까지 이 사태에 대해서 지켜보실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정권의 말기에 다시 한번 세과시를 하면서 아직 완불 처리되지 않은 그런 계산서, 영수증을 문재인 정권에 아마 들이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무엇보다 앞서서 모든 국민들이 이런 코로나 재확산의 염려 속에서 집회 그리고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숨죽여 참아가며 지낸 지가 벌써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정부의 방역 지침 위에 어느 국민이 또 설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대단히 소란스럽게 이렇게 잡겠다, 체증해서 그 주동자를 찾아내겠다라고 부산만 떨지 말고 민주노총이 이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 너무나 쉽게 누군지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동자들을 찾아서 누구에게나 그랬듯
문재인 정권답게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잠재적인 범죄자가 됐고 살인자가 되었던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보실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예, 경북 포항 출신 사기꾼 김태우 씨,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2016년도에 그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기를 치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달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첫 번째 특별 사면을 하는데 이 사기꾼의 사기 범죄를 특별 사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사기를 계속 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이 이 사기꾼을 특별 사면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과 의심이 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할 때 사기꾼을 특별 사면하는 예는 극히 이례적이고, 더군다나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사람을 사기 범죄자를 특별 사면을 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도 특별 사면의 현장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와서 박영수 특검에게 포르쉐를 선물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박지원 국정원장, 이분도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선물이 뭔지 밝혀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기꾼 김태우를 특별 사면한 모든 경위를 반드시 밝혀야 되고, 이 부분에 가장 지금 수사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껏해서 오징어업자가 무슨 과메기나 선물 보낸 거 이런 거나 뒤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사기 범죄로 거둬들인 돈이 100억대가 넘습니다.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전부 찾아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특별사면이 대통령과 그 주위 권력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만약에 이루어진 그런 통상적인 특별사면과 달리 이 김태호에 대한 특별사면은 권력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의 농간에 의해서 특별사면이 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범죄 행위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검사 박영수 씨, 이분은 사실 특별검사의 지위에 있는 오늘 현재까지도 바로 공무원 신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분이 포르쉐를 받았다고 하면 그 범죄 행위의 해당 여부는 반드시 밝혀져야 되지, 이것을 그냥 지금 쉬쉬하고 넘어갈 그런 일이 아닙니다. 과연 누가 이 특별사면 과정에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경북 안동에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다녀왔는데, 안동이 바로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수도, 대한민국 선비들이 제일 많이 살고 계시는 분, 퇴계 이황의 후손들이 아직까지도 그 갈지자 걸음을 걷고 다니시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이 동네에 며칠 전에 이재명 지사가 자기 고향이라고 찾아가서 큰절을 했다고 해서 제가 안동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안동에 이런 훌륭한 분이 나셨는데 많이 찍어 주셔야지요 했더니, 그 과거에 안동군과 예안군이 합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분은 안동이 아니고 예안 출신이라서 그렇게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저도 주위에 많은 그 사람들이 있어서 뒤에서 형한테 욕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형수님께 이래 찰지게 욕하는 분은 나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근데 안동에서 어떻게 이런 분이 나타났냐 했더니, 또 다른 안동 시민은 그분은 안동을 아주 일찍 떠서 안동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님 이번에 그 기본소득이 1호 공약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데, 아니 지금까지 기본소득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공약을 폐기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밝히셔야 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리고 사실은
범죄 행위에 많이 연루가 되어서 전과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배우 김부선 씨를 대하는 걸 보면 상당히 냉정한 사람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데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부터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분이죠. 아니, 대한민국 건국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대학 시절에 읽은 해전사, 해방전사 인식 외에는 도대체 읽은 책이 없는 건지, 저는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지금 저 경기도지사까지 되었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만약에 대한민국 건국이 잘못되었다면 왜 대한민국에서 도지사를 하며 이제 대통령을 하려고 합니까? 지리산에 들어가서 빨치산을 하시든지 아니면 강화도 앞바다에 건너가서 자신이 생각하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 백두혈통이 지배하는 북한으로 망명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저는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도 참 이분이 역사의식, 그다음에 기본 지식, 그리고 품성,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적인 심성 문제도 전혀 갖추지 못한 그야말로 기본이 되지 않은 분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본이 되지 않은 분이 기본소득을 내세우니 결국은 공약도 포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당은 집중적으로 검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 김제동이라는 프로를 다시 소환해 봅니다. KBS 프로였는데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발언이 그대로 소개되고 편파적이고 왜곡된 내용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죠. 당시 전국 평균 시청률이 3.2%, 수도권 시청률 2.5%를 기록했는데 KBS는 국민의 혈세로 김제동 씨에게 회당 350만 원, 연봉 7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었습니다. KBS는 황제 출연료 지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김제동 출연료는 조직 내부에서 절차를 밟아 결정되었고 적정 여부 역시 내부 감사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뻔뻔스러울 정도로 적법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그때 KBS는 여전히 400억이 훨씬 넘는 적자였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KBS가 수신료 높이겠다고 스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면 수신료 올리게 되는 거랍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수신료를 없애버리자는 의견입니다. 보지도 않는데 무슨 인상이냐? 강제로 국민들 돈 가져가나? 국민 위에 한 게 뭐 있나? 염치 없이 이게 뭔가? 스트레스만 줘놓고 이제 돈까지 약탈하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KBS 임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라 받은 연간 휴가 보상비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2018년도에 564만 원, 2019년도에 521만 원입니다. 그리고 4천여 명 직원들이 받는 전체 휴가 보상비는 2018년 245억 원, 2019년 221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 사업 손실비가 5,855억 원이나 됩니다. 2019년도 759억 원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도 계속 국민들 세금으로 흥청망청 계속 누리겠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지시는 겁니다. 주변에선 이 수신료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상임위 국회의원들 모두 사퇴하라고 난립니다. 공영방송 취지는 진작에 무너졌고 정권 나팔수 역할만 해오고 연봉 줄일 생각도 하지 않고 또 국민 세금 걷겠다고 하니 국민들께서 반격하실 겁니다. KBS 민영화가 답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민주당 지금 대선 후보들 여러 나오셨는데 그 후보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입장을 꼭 밝혀주십시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금요일 당대표를 모시고 천안과 아산을 방문해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산에서 만났던 한 청년의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청년은 지난해 미국 국무부에서조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던
이른바 단국대 대자보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 20대 청년이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법원으로부터 건조물 침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사건입니다. 단국대 측이 이 청년에 대해 학교에 피해가 없고 불법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견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주거 침입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라며 인권을 강조하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며 과거 학내 대자보를 주도적으로 붙인 586 운동권 세대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조차 내로남불입니까? 도대체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해치고 있습니까? 4년간의 실정과 불의의 횡행을 반성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들의 문제를 꼬집는 청년을 고발하는데 급급할 수 있습니까? 해당 청년은 자신의 무죄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받는 세상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 거창한 것입니까? 부디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나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무총장입니다. 신규 입당 추이와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당대표님과 신임 지도부 출범 이후에 입당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신규 입당자는 한 달에 38,330명이었습니다. 일일 평균으로 치면 약 1,300명 정도가 됩니다. 전월에 지난 5월입니다. 13,966명에 대비한다면 6월 달이 2.7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입당의 세부적인 지표들은 모두 긍정적입니다. 특히 젊은 층과 수도권 유권자의 입당 증가가 대단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40대 이하 젊은 층이 신규 입당자의 과반을 넘어섭니다. 총 51.7%가 20대, 30대, 40대입니다. 10대도 만 18세 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87명이 입당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6,900여 명, 인천 1,800여 명, 경기도 약 10,000명. 그래서 수도권 입당자가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도 광주에 274명, 전남 223명, 전북 290명, 이래서 약 800명 정도가 신규 입당했습니다. 이 숫자는 물론 전월 작년과 비교해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작년 같은 6월 달로 비교하면 몇천 배 증가한 숫자입니다. 더욱 분발해서 우리는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입당 경로를 또 확인해 보면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반이 가까운 49.4%가 온라인으로 입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젊은 층만이 아니고 어르신들도 많이 온라인으로 입당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6월 한 달 동안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책임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약 80% 정도 됩니다. 중앙당은 적극적으로 당원 배가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전국 당협의 당원 모집 캠페인을 독려하고 온라인 입당 편의성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당원이 편리하게 홈페이지에서 당원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더욱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당비 납부에 대한 면은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권 교체의 희망과 국민의 힘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줌으로써 우리 당원들이 배가 돼서 힘을 실어서 다음 내년 대선에 대승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비공개로 회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치외 법권인가? 민주노총이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8,000명이 참석한 불법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가 집회 불법 방침을 내세웠음에도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집회를 그대로 진행했고 집회 장소까지 바꾸면서 방역 대응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델타 변이 코로나가 무섭게 퍼지고 있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6개월 만에 800명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 벌어진 일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를 위해 9명씩 97건 총 873명이 참석하는 집회 신고를 하고 1만 명 집회 참석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고 불법 집회와 행진을 강행한 민주노총은 치외법권입니까?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불법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에 대해 당국은 엄정한 대응과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의 대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반사회적 범죄라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고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중대 범죄라며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개천절 집회 때 광화문 차벽을 봉쇄한 것을 두고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 없고 민주당은 하나마나한 집회 철회 요청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난주 거리두기 완화 기조를 다시 되돌리는 등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겨우 버텨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문 대통령은 작년과 동일하게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해야 합니다. 이번 불법 집회가 민주노총이 치외 법권임을 증명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엄정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찰과 반성이 국민 눈높이 인사의 첫걸음입니다. 연이은 인사 참사로 국민 분노가 들끓은 뒤에야 청와대가 새 인사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를 따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찰과 반성은 고사하고 국민 눈가리에게만 급급한 정권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김기표 전 비서관은 영끌대출, 경기 광주 임야 투기 의혹에 이어 순천 10억 원대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거짓 해명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에 청와대 인사 라인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끝낼 일입니까? 당대표 시절 부정부패로 검찰에 기소되기만 해도 당직을 박탈하겠다고 약속한 문 대통령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교체는 미루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사표 처리는 뭉개고 있습니다. 인사검증과 민심 동향을 파악해야 할 민정 라인에서 줄줄이 피고인이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민정수석실 절반이 사실상 공백 상태인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2달째 공석인 금감원장과 감사원장의 후임 인선도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가 정무관계회의를 신설한다며 보여주기식 대책을 아무리 내놓은들 성찰과 반성 없이는 국민들에게 그저 쇼로 보일 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아무런 반성 없이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면 국민 눈높이 인사는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2021년 7월 5일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보승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지금이 진짜 위기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반년 만에 800명대를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주말 내내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더 강하고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확진자들의 델타 변이 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 완료가 관건이지만 최근 백신 물량 부족으로 이마저도 녹록지 않을 뿐더러 백신 접종자 대비 접종 완료율도 30%를 밑돌고 50대 이하 중장년층 대상 접종 역시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니 백신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만약을 대비한 대책 마련 없이 서둘러 방역 지침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던 정부는 부랴부랴 말을 주워 담고 있고 지자체별로 방역 지침 적용에 자율성을 보장해 책임 소재를 분산시키고 있으니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게다가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민노총은 8,000명을 동원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주말 집회를 강행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잡고 횡포를 부리고 있으니 방역 정책이 바로 설 리 없습니다. 1년 반 가까이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 생존권을 담보로 아슬아슬하게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지켜왔던 방역의 공든탑이 허망하게 무너지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정부 여당은 민노총 시위에 대한 엄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해외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과 백신 수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5일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황보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한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갔던 문재인 정권, 현재는 어떻습니까? 레임덕이 시작이 된 지도 오래고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콘크리트 지지층도 무너진 지 오래죠. 민주당의 그런 식의 위선과 교만에 실망했던 국민들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했습니다. 그렇게 선거에서 참패를 한 지도 불과 몇 달이 안 되는데 또다시 지금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수 후보가 약속했던 거, 도쿄의 그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과연 지켜졌는가? 그리고 지난번에 마타도어의 연장선으로 현재 지금 새로운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공격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지난번에 박영수 후보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도쿄도 대전환 합니다. 도쿄바. 도쿄를 지금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저런 별명이 붙여졌던 게 이유가 있었죠. 자기 남편 소유의 아파트가 알고 봤더니만 도쿄에 있었던 겁니다. 내로남불도 저런 내로남불이 없었죠. 야당에 대해서는 일본과 관련된 거 조그만 거 한 가지만 있어도 그렇게 무슨 뭐 토착외구다 라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는 어떤 거예요? 도쿄에다 아예 지금 살림살이를 차려둔 겁니다. 이건 뭐 토착외구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일본 사람 아닙니까? 논란이 커지니까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죠. 2월 달에 해당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박영수 후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달이 지나도 처분이 안 됐던 거예요. 나중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 게 뭡니까? 잔금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죠. 도대체 그러면 잔금을 언제 처리를 할 것인데? 라고 하니까 6월 달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것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가 언제였습니까? 4월이었습니다. 처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4월 전에 처분하고 그래야지 약속이 되는 것이지 선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6월에 처분하겠다. 누가 그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실제 지금 그 당시에 장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잔금 지급일 언제로 돼 있습니까? 6월 18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박영수 후보는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도쿄에 문제가 됐던 그 아파트를 6월 18일 날 잔금까지 치러가지고 완벽하게 매도를 하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잔금을 치렀다라고 하는 얘기가 보이지가 않네요. 더불어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저거에 대해서 따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를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자, 이 인간 누군지 아시죠? 그쵸? 바로 김용민입니다. 이 인간이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해 가지고 병역 특혜다. 병역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병역 근무를 하다가 2010년도에 SW 마에스트로 연수생 이 과정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 뽑히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요. 재보궐선거 당시에도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마타도어로 했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에 대해서도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병역 특혜다, 병역 의혹이다 라고 제기하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지원 조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김용민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해당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다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자, 이 사람들만이 이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이미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하버드 졸업 날짜가 2007년도죠. 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지원 자격과 관련돼서는 어떤 논란이 있는 것이냐. 2007년도에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2010년도에 지원할 그때 당시에는 졸업생 신분이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졸업생이 아니라 재학 중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준석 당대표가 저거에 지원할 수가 있었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의혹의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남국이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졸업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지원할 수가 있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해당 과정 같은 경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비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담으로 자신들의 얘기는 언론화가 잘 안 되고 야당 쪽에 지금 해명만 언론화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덧붙이고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김남국 씨가 지금 주장을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얘기는 언론화가 잘 안 되고 야당 쪽의 해명만 언론화가 잘 되는 것일까요? 그게 진짜로 여당과 야당의 문제라고 김남국 씨는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봤을 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헛소리냐 진실이냐 이런 정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김용민이가 됐건 김남국이가 됐건 저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과거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헛소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정말로 사실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을 지원했던 것이 바로 지식경제부였는데요. 안 되고 야당 쪽의 해명만 언론화가 잘 되는 것일까요? 그게 진짜로 여당과 야당의 문제라고 김남국 씨는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헛소리냐 진실이냐 이런 정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이가 됐건 김남국이가 됐건 저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과거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헛소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정말로 사실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해당 지금 국비 사업을 지원했던 것이 바로 지식경제부였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2010년도에 지식경제부가 냈었던 보도자료입니다. 자, 그 보도자료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의 연수생 선발 결과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대학 재학생인 자와 대학을 졸업한 사람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서 몇 명이다? 71명이 뽑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격 조건 같은 경우도 뭐라고 적혀 있냐? 고등, 대학, 대학원생 등 이렇게 지금 적혀 있죠. 애당초 그러니까 저때 당시 지식경제부가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밝혔던 것이냐?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뽑았다고 이미 지식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던 겁니다. 저게 언제라고요? 2010년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입니다. 10년 전이라고 하니까 오세훈 내곡동땅 그 문제보다는 조금 괜찮긴 합니다만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수준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도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77번으로 뽑혔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사진을 제가 저거 처음 보고 이거 합성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나중에 또 찾아보니까 실제로 지원서에 저 사진이 쓰였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지원서에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산업기능요원이다 라고 지금 적혀 있고 그리고 졸업생이다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적혀 있죠.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특징이 있죠. 그렇죠? 한 가지 의혹이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긍합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두 번째 새로운 의혹을 제시를 합니다. 고발뉴스와 같은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의혹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냐? 지원 자격에 대한 얘기는 이제 또 나오지 않고 뭐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지원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기능요원인데 어떤 식으로 그런 식의 과정에 뽑힐 수가 있었냐?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회사도 공정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발이 된 것이지 특혜는 따로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죠. 근본적으로 근데 저는 좀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2010년도라고 한다면 이준석 당대표가 뭘 하고 있었던 해입니까? 없어요.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뭔가 두각을 나타낸 것도 아니고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 특혜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마구잡이로 진짜 그냥 끼워 맞춰가지고 공격하는 것이죠. 특혜로 뽑힌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것도 잘 안 통하니까 세 번째 카드로 꺼내든 것이 뭐냐면 이제 또 타령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타령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진작에 해결이 됐던 문제거든요. 해당 논란이 나왔던 게 2012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검찰 조사까지 이루어졌고 무혐의 판단까지 나온 상태이죠. 이미 SW 마이스트로 지원하기 전에 지정업체 장에게 연수 참여에 대한 의사가 있고 연수자로 내가 선발이 되게 된다면 근무 시간 중에 외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미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듣고 지정업체장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연수 참여를 허가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냐? 그 시간만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대체 근무를 또 했다라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건 이준석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김용민이가 됐건 김남국이가 됐건 저 사람들한테 제가 한마디만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실망을 하고 재보궐선거에서 여러분들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시고 계속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마타도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 대선 생각 안 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멸망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엑스맨으로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좋은 일이겠죠.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군복무 의혹 이거를 제시하기에 앞서가지고 박영선한테 찾아가가지고 도쿄 아파트 그거 처분했는가 그거부터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나는 일간 신문을 두 가지를 구독합니다. 하나는 구독료를 떼고 보는 신문이고, 또 하나는 그 신문이 아주 어려울 때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와준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한평생 보내주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신문을 두 가지를 봅니다. 근데 오늘 신문에 그 다 헤드라인이 다른데, 하나는 친일 미점령군이 대한민국을 수립, 그게 하나의 헤드라인입니다. 그 무슨 뜻인가 그러면 여지방자치의 도지사겠죠. 그런 사람 하나가 친일파 미국 점령군이 합심해서 대한민국을 수립했지 대한민국의 주체성이 뭐냐 하는, 이거는 아주 사나운 반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소리를 쉽게 내뱉는 거예요. 친일이 왜 나오는지 몰라요. 아마 이런 말을 하는 어떤 도지사보다도 내가 나이가 많을 겁니다. 그걸 다 지켜본다. 또 그 방면에 공부를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은 내가 모르는 친일파가 등장해서 이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무슨 증거가 있어요? 그렇게 아주 정치하던 사람이 한마디 하고 나온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방 자치에 많이 나옵니다. 왜? 책임 없이 한마디 하면 그걸로 명성이 올라가니까 그걸 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토당토하는 것이, 아니 친일파가 왜 여기에 나옵니까? 친일파가 무슨 대한민국 수립하는데 그게 관여했다는 건 자꾸 그렇게 헐뜯고 싶어하는 세력이 이나 정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치가 없다. 미점령군이 왜 거기에 관여합니까? 아니 군사 정권이 한동안 3년인가 지속된 거는 그건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것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엔이 인정해서 한반도 유일무이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라 이렇게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 한심한 사람들이 나올까? 아니 친일이 뭔데 말이에요. 왜 친일파가 대한민국을 수립해요? 또 미점령군의 사명이 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하려고 모여서 대한민국을 만들어요?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주장하는 거요. 그건 잘못입니다. 심사숙고하고 한마디 해야지. 그 지도적 책임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하는 거예요. 또 지방자치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은 말에 험합니다. 그래야 인기를 얻으니까. 그러나 서양 정치를 보면 그렇게 해서 큰 정치에 흡수가 돼야 발언권이 생기죠. 지역만 가지고 대통령 뽑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인기가 좋다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노린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요. 아니 도지사 높은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친일파 미점령군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건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 말입니까? 어느 때 거기에 이런 반론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없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정치하던 사람이지 학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친일 미점령군이 대한민국을 수립했다. 낭설입니다. 그걸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사람 반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수립에는 애국 동포들이 망명생활도 하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한평생 보낸 사람들이 많이 후원을 해서, 그래서 나라가 대한민국이 성립된 거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내 주장이고요. 그 신문 하나는 헤드라인이
정치인 윤석열은 치료의 위해서다. 무슨 뜻인지 압니다. 우리 대개. 장모가 뭐 구속됐다 그런 건데 이 한국의 법에요. 정신 차려야 할 게 있어요. 누가 어떤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면 벌써 범죄자예요. 그 사람은 그 죄를 지은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지금 구속됐다. 혐의는 이런 거다. 그러면 혐의고 구속된 사실은 사실이지만은 그 사람이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정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입니다. 아니 윤석열이 똑똑한 사람인데 설 데가 없어서 지뢰 위에 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뭐가 될까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내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관대하게 생각을 합시다. 윤석열은 지뢰 위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안에서 생기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 그걸 국민이 지켜봐야죠. 정치인이 된 윤석열이 첫 번 당하는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법이야 공정해야 되니까 이 사람도 법의 세계에 있다가 나와서 무슨 죄가 있으면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죠. 판결 나기 전에 벌써 유죄다. 그건요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아직도 야만 상태에 있는 겁니다. 덮어놓고는 사람 못 살게 만들어요. 아니 그런 일이 뭐 재판도 몇 번 해서 뒤집히기도 하는 게 인간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남을 홀뜯고 그걸로 끝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세운 글 중에 친일 미점령군이 대한민국 수립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걸로 인기를 얻어? 그 인기가 사실이지. 아니 친일파가 대한민국 만들었어요? 그런 못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애국자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죠. 또 미점령군이 할 게 없어서 군사정권 끝나고 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한민국을 세웠습니까? 그걸 대한민국 용납합니까? 그때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다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거는 그걸로 끝난 거죠. 미점령군의 사명은 끝난 거고 대한민국 정부가 발족한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올바른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는 말은 똑똑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에 크게 공헌할 대한민국을 말이야. 그렇게 유치하게 친일 미 점령군이 대한민국을 수립했다. 그런 거는요. 그래도 내용을 아는 사람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듣기 거북해요. 왜 그런 말을 만들어서 하느냐. 그 자기 의견이지. 미 점령군이 어디다 써놨어요? 우리가 이거 다 대한민국을 수립했다. 친일파가 그런 발언한 거 있어요? 없어요. 친일파 관계 안 했어요. 친일파는 자기 친일파라고 있지만은 그것도요. 함부로 저 사람 친일파, 저 사람 친일파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반성할 일이 많으니까 윤석열 이 지금 정치판에 나온 그 사람에게도 단념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법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무죄다. 그런 권유를 하면서 내 얘기는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